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거의 다 비디오를 안 켜네요. 비디오는 이따가 우리 1교시 끝나고 출석 부를 때 비디오 켜서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침 일찍 여러분들 서로 민망하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 1교시 하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질 때 여러분들 출석 부를 때 얼굴 더 봐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비디오 안 켜셔도 되고 이따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비대면 수업 하는데 뭐 아마 수업 중간에는 대답할 때 아니면 오디오는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행동한 이런 생활 소음이 자꾸 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음, 되도록이면 이제 뭐 질문 대답할 건 없어요. 일단 이제 출석할 때 한 10시 한 20분쯤 이제 출석할 때 여러분들이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손 한번 들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출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제통상 언론 금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게 그 학교에서 강의실에서는 이제 잘 필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쓸 수가 없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우리 그냥 복습하면서 쭉 가도록 하고요. 우리 수업 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중간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화요일쯤에 또 아마 비대면해서 이제 시험 정리하는 걸로 아마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웠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이거 새롭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공부하는 거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쓸게요. 간단히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맞아 이런 거 배웠어. 그 정도까지. 아, 카메라가 인식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해도 돼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대신 예전에는 이제 시험 볼 때는 카메라가 있었어야 되니까 그랬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카메라 인식 안 되면 소리만 그렇죠? 대답만 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 핵심 올린 정리 한번 정리해. 아직 58분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자꾸 들어오는 거 그럼 안 되겠다. 좀 천천히 합시다. 그렇죠? 좀 천천히 할게요. 이게 바로 시작하려고 봤더니 자꾸 들어오길래 봤더니 시간이 아직 안 됐어. 58분이라.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수업 중에는 오디오는 꺼주세요. 여러분들 소리가 자꾸 들어오면 그 수업할 때 방해가 된다니까 오디오는 끄시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정리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전에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이해하도록 하시고 뭐 못 들었으면은 다시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중간고사 대비 정리, 그렇죠? 전체적인 정리를 위해서 아마 줌 수업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가 또 가서 제가 학교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월요일 날은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월요일 날은 오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디오는 꺼주세요. 오디오는 꺼주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9시 정각 딱 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왜냐면 지금 시작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아직 안 돼서 혹시 뭐 질문 있으면은 우리 여러분들 알려드린 그 이메일 있었죠? 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거의 들어왔나요? 자, 거의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됐네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정리, 그렇죠? 정리. 자, 첫 번째 우리 핵심 올린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되죠. 두 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요소, 부존, 이론, 그렇죠? 요소, 부존, 이론, 그리고 요소, 가격, 균등화.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교육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 세 가지, 그렇죠? 자본, 노동, 토지 제외하고 자본, 이자, 노동, 그다음에 임금의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무역이 발생하는 것은 요소 부존의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교육을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된다? 가격이 비슷해지죠. 높은 애는 내려가고 낮은 애는 올라가고 해서 비슷해진다. 요소 가격 균등화. 그래서 정리를 했었어요. 자, 생산 요소, 3요소, 노동, 그렇죠? 자본, 토지, 임금, 이자, 지대,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요소가격 균등화까지. 자, 레온티에프의 정리에서는 1953년, 예, 아마 그 레온티에프가 무역 산업 연관표를 조사했죠. 자, 뭘 하기 위해서? 미국은 자본이 풍부한 국가이니까 당연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안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그런 이유들을 노동의 질적 차이에 무시, 그렇죠? 자본이 되어야만 가능한 뭐 노동 집약적인 산업,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레온티에프의 이 역설이라고 했었죠. 역설. 그렇죠? 파라독스가 발생했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폴 사무엘슨 정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이 명제를 제 두 번째 명제를 보자. 요소 가격 균등하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가격이 비슷해지는데 억울한 면이 있다. 누구? 그렇죠. 임금이 높았던 특히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 자본이 많은 국가들은 임금이 높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적으니까. 임금이 높았는데 점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런 나라들에서 값싼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텍트즘, 그렇죠? 보호 무역을 해야 된다고 최초로 주장하였다. 자, 이게 바로 스토퍼 앤 사무엘슨 정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우리 어제 여러분들 국경이 있는 경제학 하나 봤어요. 동영상. 국경에 있는 경제학에서 아마 프레드리히 리스트였었죠. 자, 그분의 조국은 독일이었어요. 그리고 프리드리 리스트가 주장했던 것은 영국은 벌써 사다리를 타고 산업혁명에 성공을 해서 쭉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제 올라가려고 했더니 사다리를 치운다? 니네 이거 너무 악의적이지 않니? 우리도 사다리 타고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 그러니까 잠시 동안,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너희들의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산업이 아직 유치하니까 바로 유치 산업 보호론 을 독일의 경제학자 프레디 리스트가 주장을 하였죠. 그리고 먼저 이제 미국의 그렇죠? 해밀턴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알렉산더 해밀턴이에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7분 중에 한 분이야. 그 7분 중에 6명은 영국에서 왔고 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그 본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마 제 기억에 그 타이티인가 어디 조금 좀 못 사는 나라인지 그쪽에 이제 좀 식민지 쪽에 있는 계셨던 분인데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토머스 제퍼슨밖에 몰라.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적한테 밀린 거죠. 아무튼 그렇죠. 알렉산더 해밀턴 이분이 주장했던 게 바로 공업보호론이었었죠. 비슷하죠. 미국, 독일, 예, 둘 다 그죠. 영국과 프랑스, 유럽의 국가들보다 늦게 산업화에 성공하다 보니까 유치산업보호론 또는 공업보호론을 주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교환 비율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안 하기로 했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 아담 스미스 얘기했을 때 수요 공급에 우리가 그 고전학파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렇죠? 고전학파. 자,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시장 방임. 방임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냥 놔둔다는 뜻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국가는 국방외교 치안만 하고. 그래서 클래시컬 이 고전학파의 생각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간다는 얘기야. 그럼 그 균형,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균형, 이퀄리브리엄, 그렇죠? 이 균형은 어떻게 찾아가는데요? 균형이 아니면 균형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전학파 생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요 점, 그렇죠? 이거 균형점이에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질 때가 있죠. 뭐 쓱 위로 가거나 쓱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가격이 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수요와 공급이 변화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저 가격이 여기에 있다면, 그렇죠? 너무 높아. 그렇죠? 너무 높다면 여기에서 딱 비교했을 때, 아, 가격이 높으니까 공급이 훨씬 많군요. 수요보다. 그러면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하고, 초과 공급은 재고가 남을 수 있고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안 쓰니까 가격이 내려오겠구나. 이런, 그렇죠?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수업 시간에. 해서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 이거를 시장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 프라이스 컨트롤이다 그랬어요. 일명 가격 통제라고 하죠. 가격 통제. 가격 통제가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가격을 좌로대고 쭉 그어버린 거예요. 쭉 그어버리고 나서 야,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돼. 이거 이하로 주면 안 돼. 자, 이거 이상으로 받으면 안 돼. 딱 느낌이 이 얘기죠. 원래 균형 가격이 여기인데 이 밑으로만 받아. 왜? 지금 전쟁이 났거든요. 전쟁이 나서 라면 값이 굉장히 비싸졌어. 물값이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면 안 돼. 원래 라면 값이 라면하고 물하고 써연료가 한 30만 원 팩으로 받아야 되는데 야 10만 원만 받아. 물론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신라면 한 박스, 삼다수 한 박스, 써연료 5개짜리 하나 놓고 10만 원 받는다?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그쵸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30만 원이 맞아. 정가야 그게. 전쟁이 났으니까. 5만 원짜리가 중요해? 라면이 중요해? 라면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5만 원짜리를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오케이 슈퍼팩. 라면, 물, 그다음에 써연료 요 딱 묶음 이걸 슈퍼 아저씨가 이게 테이핑 하게 되면 슈퍼팩이야. 그게 30만 원. 이게 전까지. 그래서 정부가 나가고 마이크에 뭐라 하냐면 그 연설에 10만 원 이상 받으면 죽어. 총살시킬 거야. 그렇죠? 뭐 발본세거나 하니까 원래 30만 원인데 아래쪽에 있는 거죠. 아래쪽에. 그러니까 10만 원. 그럼 10만 원이니까 사람들도 알아. 이게 원래 3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받고 있으니까 수요가 훨씬 많죠. 공급은 아저씨들 안 팔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 초과 수요라고 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최근 최저임금제죠. 최저임금제. 이 얘기잖아. 여기잖아, 여기. 왜? 원래 임금이 한 5천 원이 적당한데 지금 법으로 9,160원. 물론 제가 말하는 5천 원이 적당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노동계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5천 원이 그죠? 적정한 가격인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9,160원. 노동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죠. 아마 지금 1860원인가 해서 지금 또 이제 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아무튼 9,160원이니까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시장이지.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여러분들은 노동을 많이 공급할 거고 쓰는 회사는 덜 쓸 거고 알바생 안 구할 거고 그럼 이만큼이 초과 공급이니까 우리 초과 공급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실업이라고 하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안 시켜줘. 일자리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가격 상한제. 자,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가격 하한제는 위아래, 위아래, 그죠? 위에 있죠. 하지만 위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게 되면 최저임금제죠. 자, 가격 상한제, 상한제지만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뭐 슈퍼팩 그런 것보다도 대표적인 게 바로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 규제.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초과 공급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수입국에 그죠? 수입을 했을 때 과연 누가 이득 보느냐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렇죠? 했을 때 소비자 잉여 기억하셔야 되고요. 생산자 잉여 배웠죠. 그럼 배운 과정 속에서 자 수입국부터 아마 공부를 했을 거야. 자 수입국은 수입하는 나라는 왜 수입합니까? 자신의 국가의 물건값보다 국제 가격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하게 되면 소국이니까 가격이 내려온다. 그래서 내려온다. 자 그래서 수입이 없을 때는
수입이 없을 때는 수입국의 소비자는 소비자 잉여가 A, 그렇죠? 없을 때, 자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없을 때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B 플러스 C였다. 그런데 교육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 잉여가 늘어났네요. A, B, 그리고 D. 생산자 잉여는 B, C에서 C.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있던 B가 요리 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뭐다? D죠. D. 교육 전에는 수입국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무도 못 가져가던 이런 D라는 이런 새로운 잉여가 창출된 거죠.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수출국에서는 누가 이득 봅니까? 당연하게 반대로 수출국에서는 수출국의 생산자가 이득을 보겠죠. 어디? 여기 D가 생기니까.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수입을 수출을 안 했다. 그러면 소잉, 그죠? 생잉. 자, 소비자 잉여는 A, B, 생산자 잉여는 C. 했다. 자,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B, C, D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서 B는 요리 온 거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얘죠. D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 하려고 앞뒤 지금 다 한 거죠. 수출국,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막 다 했었는데, 자, 이 그림을 딱 본 순간 여러분들은 이거 기억이 나죠? 이게 바로 관세죠. 그렇죠? 관세. 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머릿속에 누구의 잉여가?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겠구나. 왜? 싸게 쓸 수 있는데, 싸게 먹을 수 있는데 관세 때문에, 그렇죠? 비싸게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겠구나, 이제 생각이 딱 들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내 가격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국내 가격이 있는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인터내셔널 가격까지 쭉 내려와야 되죠. 쭉 내려와서 소비자 잉여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만큼, 그죠? 뭐 다 생길 텐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쌀이다. 그렇죠? 그럼 농부 아저씨들이 화가 많이 나겠죠. 가격이 너무 싸지니까. 그래서 농부 아저씨들이 뭐 협상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해갖고 아마 정부의 이제 관세가, 우리에서 정부나는 이제 우리나라 관세가 이제 부여가 되니까,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PI가 아니라 PT까지밖에 못 내려오죠. 그래서 PT와 PI 사이의 요 공간, 그렇죠? 요 공간, 그렇죠? 요 공간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사라진다기보다 소비자가 잉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래서 그 공간을 제가 한번 써보게 되면 A, B, C, 이 C가 여기까지죠. 그렇죠? 이거 다 C죠, C. 그리고 D. 자, 그러면 잃어버린 소비자 잉여는 A, B, C, D. 그 중에 이제 가져가죠. 첫 번째가 생산자가 A 가져가고, 정부가 관세 지정 수입 C 가져가고, 아무도 못 가져가는 B, D라는 사회적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세의 효과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 드렸었죠. 첫 번째, 소비 효과. 그렇죠? 소비 효과. 소비가 감소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산 효과. 그렇죠? 생산이 증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의 관세, 재정, 수입 효과가 발생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소득 재분배 효과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소비자가 잃어버린 A, B, C, D의 잉여를 생산자가 A 가져가고, 그렇죠? 정부가 관세 재정 수입으로 C 가져가고, 그다음에 B와 D는 아무도 못 가져가는 사회적 손실로, 그렇죠? 이 소득이
재분배되고 이 사주 순손실은 사중손실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했었죠. 아, 저 다음을 그냥 없애버려야겠어요. 그렇죠. 저 쓰지도 않는데 좀 왜 연결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삼각형 얘가 뭐였었죠, 여러분들? B하고 D죠. 그죠? 이거 B하고 D야. 자,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A는 생산자가 가져갔고 C는 정부가 가져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저 B하고 D였어요. 왜? 사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산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10년 동안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저 삼각형이 10년 동안 쌓이겠죠. 그러면 사주 순서시 저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 나중에 봤더니 10년 뒤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그런 어떤 잉여 창출. 그게 전체 그 사회적 잉여 창출을 바로 알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무엇으로 들었었냐 바로 자동차 산업을 얘기를 들었었죠. 여러분들 자동차 산업. 자,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자 관세를 부과해서 10년 동안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포드차, 도요타 타고 싶었는데 우리 못 탔어. 못 탄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못 탄 거지. 왜 비싸진 거야? 관세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10년간 했더니 물론 현대자동차만 뭐 차 많이 팔아서 좋긴 좋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사회적 효과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철강 산업 발전하고요. 철강. 우리 어제 얘기했던 것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뭐 페인트, 도장, 에어컨, 김체,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유리, 타이어, 전자, 뭐 쭉쭉쭉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 산업은 보호해야 된다, 보호하지 말아야 된다? 혹시 보호해야 된다. 왜? 뭐가 더 크니까? 알파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 그죠? 이 알파 이렇게 큰 이런 산업을 무슨 산업이라고 한다? 유치 산업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보호했는데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보호했는데 얘가 더 커요. 10년간 보호했는데 얻은 것보다 이런 게 더 많은 거야. 우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했던 게 바로 뭐였었죠? 그렇죠. 바로 고무신 얘기했었죠. 고무신. 고무신 했더니 뭐가 남느냐? 그렇죠. 애들 다치는 것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농구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아, 그래서 이런 산업은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철저하게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바로 사형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유치산업과 사형산업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제 표로 아마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표를 어떻게 정리해 드렸었냐면, 자, 클래시컬,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뉴, 네오, 신보호무역주의의 차이가 있다. 클래시컬, 즉 전통적 보호무역주의는 어떤 국가에서 합니까? 자, 후진국, 개발 도상국이 어떤 산업에 대해서 유치 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세라는 방식으로 그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뉴, 네오,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이 사양 산업에 대해서 비관세, NTB라고 했었죠. Non-tariff barrier, 비관세적인 방법으로 실업이라든지 어떤 뭐 무역의 보복이라든지 즉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역 장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를 테리프 그죠? 이제 뭐 듀티 프리도 그죠? 뭐 어떻게 뭐 그렇죠? 뭐라 그러죠? 면세점 듀티 프리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관세를 특히 이제 테리프라는 말판을 많이 써요.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는 무역 장벽을 세우는 이런 목적이 무엇일까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실업 방지를 위해서 해요. 산업보호,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다시 실업, 언임플로이먼트를 방지하고 뭐 줄이고자. 그리고 이 산업이 유치 산업이니까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자. 또 뭐 국가 간의 불공정인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나한테 관세 많이 붙이면 나도 너한테 붙일 거야. 일명 보복 관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북한, 이란, 뭐 시리아 수출하면 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략물자 수출 통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한적인 무역 장벽을 세우는데
간혹가다 이제 이런 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는 얘기면 이게 그 교육하는 재화의 가격이 변화해서 관세를 이건 아니야. 교육해서 가격이 변화하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쓸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 이외에 제한적인 무역 장벽을 통해서 실업 방지라든지 유치산업 보호라든지 국가 간의 불공정 네가 하면 나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거 북한의 시리아나 이란에 가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 무역 장벽의 원인이 되지만 그 재화 때문에 그 수입 때문에 가격이 변동했기 때문에 관세 붙이겠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그 뒤쪽에 그렇죠? 우리 그 국제 경영 파트에 들어가서 해외 시장의 진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우리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세 가지. 첫 번째가 수출, 그렇죠? 두 번째가 기술 제휴, 세 번째가 해외 직접 투자 FDI라는 그렇죠? 표현을 썼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수출의 방식이 있고요. 수출. 그리고 기술 제휴가 있었고요. 기술 제휴. 그리고 FDI가 있었죠.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래서 FDI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수출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 자, 우리가 사례를 들었던 게 바로 아는 찐빵 할머니. 아는 찐빵 할머니가 빵을 만들어 파는데 자기가 수출 안 하지. 그죠? 우리나라 이제 일명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들은 자기를 오포상이라고 그래.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면 무역 실무 배울 때 딱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야. 오퍼상. 그러니까 제안한다는 뜻이죠. 뭘 제안하는데 이 물건을 미국에 팔고 이 물건을 미국에서 사올 때 가격을 제한하는 거죠. 뭐 수출상이 될 수도 있고 수입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퍼상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비하하는 표현, 낮게 부를 때 뭐라 하냐면 보따리상이라고. 그래서 보따리상 언제 많이 볼 수 있냐면 중국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조금씩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는데 그 중국에 짐을 메고 들어가 배 타고 메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팔고 중국에서 뭐 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이걸 딱 메고 들어와. 뭐 50kg 이하면 면세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아마 그런 영화 본 적 있을 거야. 아마 못 봤을 거야. 한번 영화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니까. 자, 공모자들이란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임창정이야. 그리고 그 무슨 다니엘 김인가 무슨 남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화 오래됐으니까 어차피 이건 스포도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 이제 사람의 그 장기를 팔아먹으려고 막 납치해갖고 막 장기 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때 거기에 보따리상이 나오죠. 보따리상. 그리고 또 언제 나오냐면 아저씨에서. 그렇죠? 아저씨에서 그 인천항에서 이렇게 휠차 타고 들어오는데 팍 날려갖고 그 사람 있잖아요. 항상 그 나쁜 사람 나오는 사람 딱 했을 때 그 사람도 중국에서 보따리 상하는 거죠. 나갈 때 우리나라에서 물건 갖고 나가서 중국에서 메고 들어오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퍼상이라고 하고, 근데 보따리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오퍼상이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제 세계 갖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렇게 아자 할머니 찐빵을 대신 사서 미국에다 팔겠다. 그렇죠. 자, 그렇죠. 철수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할머니가 미국 가봤더니 자기 얼굴 찍힌 게 딱 얼마에 찍혀 판매되고 있냐면 우리가 3달러에 판매되고 있었죠. 환율이 얼마였는데요? 1달러에 1,500원. 그런데 할머니가 얼마에 납품했는데요? 1,500원 납품했어요. 2달러를 그냥 먹은 거죠. 열받는 거지. 물론 이거는 이제 말이 되는 게 각종 유통 비용이라든지, 그쵸, 물류 비용이라든지, 뭐 허가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재반 비용했기 때문에 해서 뭐 적당하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 차이가 있어야 하죠. 자기가 리스크도 부담하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화가 나갖고 자기가 직접 미국에 판로를 개척을 해서 찐빵을 수출하게 되면 바로
직접 수출이라고 했었죠. 그때 항상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된다. 물구나무 기억나시죠? 물구나무. 자, 말도 안 되지만 애들이 먹다가 물구나무 서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된다? 할머니가. 왜? 표시 안 했잖아. 물구나무 서서 먹지 마시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상향이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했던 게 바로 라이센스하고 프랜차이즈 얘기했었죠. 라이센스, 상표만, 뭐 얼굴만, 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뭐 예전에 뭐 입생노랑 이런 거 있어요. 입생노랑.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뭐 제80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뭐 이런 표시들. 그다음에 닥스, 그렇죠? 뭐 이런 애들.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만 상표만 그죠? 빌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KFC, 그렇죠? 그런데 학교 앞에 하도 안 가봤더니 거기가 이제 스타벅스한테 어느 날 봤더니 KFC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뭐 9시 이전 이후에는 뭐 2팩을 줍니다 막 이렇게 써 있는데 너무 확 바뀐 것 같아. KFC, 버거킹,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맥.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교도 이제 그것만 들어오면 돼. 버거킹만 들어오면 이제 킹세권이 되는데, 그렇죠? 킹세권이. 맥세권은 되는데 킹세권이 안 되죠. 그렇죠? 맥세권, 킹세권. 아무튼 이제 KFC나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내지는 이제 뭐 교촌, 뭐 BHC, 뿌링클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프랜차이즈라고 하고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SPC 회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해피포인트 카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꽃이죠. 꽃. 해외 진출하는데 왜 꽃인데요? 가장 화려하죠. 왜? 가서 직접 공장을 짓고 현지인을 고용을 해서 그곳에서 만든 제품을 그곳에도 판매를 하고 제3세계에도 판매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수익도 높게 창출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바로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했었죠. 바로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죠. 해외 직접 투자. 근데 여기 방법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조인트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바로 합작 투자 그리고 솔로라는 표현을 쓰고 바로 단독 투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합작 투자는 현지인과 협력해서 법인을 만들거나 뭐 현지 사무소를 만드는 것이고 솔로는 나 혼자 이제 위험을 부담하고 더 큰 수익을 나 혼자 획득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인트 벤처, 솔로 벤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중에 그 국제 무역의 이론 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BOT 방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방식을 설명한 게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 땅이 아닌 곳에서 우리의 석유를 갖고 오는 거예요. 광고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SK 이노베이션에서. 자, 뭐라 했었냐면 우리는 우리 땅이 아닌 곳에서 우리의 석유를 갖고 온다 그랬어요. 그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 봤더니 우리 땅이 아닌데 걔네가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아무래도 기름이 묻혀 있는 것 같은데 와서 너네가 좀 어떻게 좀 알아봐 줄래? 좀 이거 좀 파갖고 좀 어떻게 좀 해줄래? 알아서 기다려. 가서 빨대 꽂고 검사하고 매장량 추정하고 해갖고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경제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 그럼 해줘. 알았어. 대신 너 돈 없지? 난 없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한다. 자, 그게 바로 BOT 방식이에요. BOT. 자, B는요, 빌드. O는요, 오퍼레이션. T는요, 트랜스퍼야. BOT 방식. 그러면 자, 어떤 나라는 이런 나라도 있어요. 야, 여기 와봐. 여기 석유 있나 없나 확인해봐. 얘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아까는 했는데 얘 벌써 걔는 돈이 있는 애잖아. 가갖고 꽂아갖고 빨대 꽂아 했더니 기름이 많은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좀 해봐. 정유 공장까지 다 만드는 거죠. 딱 켜서 휘발유가 나올 때까지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이 측정하고
개량하고 그다음에 공장 짓고 뽑아내고 정제하고 하고 휘발유까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 자, 다 됐습니다. 그럼 다 돼? 진짜 잘 됐구나. 자, 계좌번호 불러봐. 신한 110-216-26607. 아, 거기다가 돈을 딱 입금을 해줘요. 그럼 끝. 자, 앞과 뒤가 다르죠. 앞은 돈이 많은 나라야. 뭐만 없어? 기술만 없어. 뒤는 돈이 없는 나라야. 뭐가 없어?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 그러면 돈 많은 나라는 사람 불러다가 시켜요. 야, 해봐. 다 해준 다음에 얼마야? 주고 끝. 돈 없는 나라는 뽑아먹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석유만 땅속에 있으니까 불러다가 뽑아주세요. 뽑았다. 돈 없지? 그러면 내가 지어주고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에는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넘겨줄게. 그게 바로 BOT 방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자, 오늘 아주 광고가 난리가 났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가 바로 턴키 방식이야. 턴키. 턴키. 열쇠를 돌린다. 열쇠를 돌린다는 뜻이 뭐예요? 열쇠를 돌려서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해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송금 받으면 끝. 깔끔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BOT 방식은, 자, 내가 빌이 아니죠, 이거. 그렇죠? 내가 지어주고, 그죠? 내가 빌드해주고, 그리고 어차피 돈 못 벌, 내가 일정 부분 소유권, 지분 가지고 내가 오퍼레이션하고 운영해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넘겨줄게. 그래서 BOT, 그죠? Build, Operation, Transfer.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돈 많은 나라니까 턴키 방식, 에콰도르는 돈 없으니까 BOT 방식, 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게 기름이 많으면 좋지만 또 역설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네덜란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덜란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네덜란드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어요. 어려운 나라였어요. 왜? 딱 바다보다 낮은 날에 막 풍차 돌려면 물 빼면서 거기서 뭘 길렀겠어요. 그게 봐야지 튤립이지 먹지도 못하는.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되게 재밌게 웃기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으니까 얼마나 강인했겠어요. 그러다가 60년대 네덜란드에서 원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뻥 터진 거야. 이 갑자기 막 원유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경제가 막 부흥되니까 이거 정신을 못 차렸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오일 쇼크 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갑자기 부자 됐다가 가난해지는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늘 막 풍박이 쓰다가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늘 없으니까 뭐 가난이 뭔지 부자가 뭔지 모르지만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못 살아요. 막 200평짜리 저택에 살다가 18평짜리 뭐 15평짜리 원룸 못 산다고. 어차피 우리 15평이 살았으니까 살 수 있는 거지만, 자, 이렇게 어떤 자연 자원 때문에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난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 충격을 받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아까 무슨 나라라고? 네덜란드라고 하죠. 바로 네덜란드병이라고. 네덜란드병. 더치 디지스. 더치라고 그러죠? 네덜란드를. 더치는 더치페이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네덜란드. 더치 디지즈. 네덜란드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오만, 뭐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부럽지만 우리 이제 그 정도 꾸죠. 어차피 석유는 언젠가 끝난다. 자, 니네 언제 그지 될 거야. 지금 네가 그렇죠? 그럼 물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 아바타 나오기 전까지는 니네 무조건 그지 될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미안을 삼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자,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는 턴키, 에콰도르는 BOT 방식,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M&A하고 그린필드에 대해서 이제 살짝 비교를 했었는데, M&A는 우리가 보통 인수합병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린필드는 신설 투자라고 해요. 인수합병은 기존에 있는 회사를 사갖고 들어가는 거고, 그린필드는 내가 그냥 땅부터 시작해서 다 새롭게 설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M&A 장점은 뭔가요? 빠르게 진입하는 거. 그린필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M&A 단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것. 그린필드 단점은 무엇인가요? 빠르게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M&A와 그린필드는 서로 그렇죠. 장단점을 서로 이게 맞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M&A 우리가 Merger and Acquisi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자, 투데이 끝나고 나면 뭘 찾아보냐면 M&A란 단어를 치시고 공격적인 M&A가 있어요. 그리고 방어적인 게 있어요. 방어적.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사서 그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내가 안 판대. 근데 갖고 싶어.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겠지. 막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M&A 관련된 공격적인 수단. 그리고 난 팔기 싫은데 자꾸 내 거 사겠대. 그럼 내가 뭔가 이 투기 세력, 내지는 M&A 세력으로부터 내 회사나 내 지분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어적인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데, 뭐 간단하게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백기사, 흑기사는 알지? 그렇죠? 그거 아니야. 백기사, 화이트 나이트, 포이즌 필, 포이즌, 엄정화의 포이즌, 필, 약, 그러니까 그죠? 필, 곰의 포워, 그래서 이게 베어스 오브 허그 오브 베어스인가? 뭐 허그가 나올 거예요. 팩맨, 골든 페러시, 그러니까 황금 낙하산, 뭐 이런 단어를 쳐보면 이게 M&A에서 어떻게 이게 활용을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M&A 사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시아나항공,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까르푸 하는데, 자, 요 부분부터, 그죠? 요 부분부터는 좀 이제 우리가 쉬면서, 그죠? 우리가 좀 원기를 조금 이제 릴렉스하게 만들고 나서 2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게 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M&A, 그렇죠? M&A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요. 이제 볼 게 M&A 볼 거고, 그리고 오펙 조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PF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PF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그렇죠? 첫 번째로 M&A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A라고 하면, 그렇죠? Merge and Acquisition 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장에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자, 이게 이해시키고자 하이트는 진로를 사고 롯데는 처음처럼을 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이트라는 맥주 회사가 진로라는 소주 회사를 산 거죠. 롯데라는 회사가 처음처럼을 만드는 술 회사를 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면 되게 길지만 아무튼 하이트가 진로를 산 게 그래서 회사 이름이 하이트 진로로 바뀌면서 아마 우리나라 맥주 시장 그리고 소주 시장을 뭐 석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건 강의 교환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읽어만 보시면 M&A란 외부 경영장을 활용을 한 방법으로서 기업의 인수 합병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뒤에서 좀 깊게 그렇죠? 좀 힘들게 이야기했지만 자, 요 부분 전략적 제휴까지 포함시켜서 M&A로 본다 하는데 요 전략적 제휴가 되게 재밌어요. 전략적 제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아마 이제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마 알 거야. 옛날 그 스타크래프트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스타크래프트 할 때 지금 말고 그 비주얼 안 되는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거기 보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S 그 A라고 있어요.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동맹 맺는 거야. 그 친구하고 나하고 동맹 맺어갖고 한 번은 초창기 때는 잘못 맺어갖고 상대방하고 맺는 바람에 걔가 내 랩을 다 보고 날 공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인데 그때 전략적 제휴가 무엇인가 를 깨달았다면 내가 동맹을 맺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끊고 또 공격을 하죠. 그 얘기는 M&A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M&A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딱 묶여요. 하나의 회사가 돼버린단 말이야. 헤어지기도 쉽지가 않아. 그런데 전략적 제휴는 내 거 주고 네 거 받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뭐 더 이상은 없어요. 헤어질 때 오케이 쿨하게 안녕 끝이야. 자, 이런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을 전략적 제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례로 본다면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자동차 회사하고 패션 회사하고 콜라보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 지금은 이제 이름이 G90으로 바뀌었지만 과거에 이제 에쿠스라는 우리나라 최상위의 플래그십 세단이 있었어요. 에쿠스. 지금은 G90이죠. 에쿠스가 익스테리어 밖은 진짜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항상 좀 약간 1% 모자라는 게 어디였냐면 인테리어 안쪽 뭐 소파라든지 안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뭔가 마이너스 1 정도 됐던 느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에쿠스가 그 유수의 그 패션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펼쳤는데 그 회사가 바로 에르메스였어요. 그래서 에쿠스 에르메스 그죠? 에디션 해갖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네시스가 그죠? 제네시스가 누구하고 프라다하고, 그래서 프라다 제네시스가 있어. 제네시스 프라다가 있죠. 그래서 막 요즘 그 당시에 막 유재석이 아직도 그 차를 탄다. 그 프라다 그 차를 프라다 제네시스를 아직도 탄다는 뭐 그것도 이제 뉴스 기사 정도 될 정도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지금은 없어진 LG폰 그죠? LG폰이 프라다 폰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프라다의 감성 그죠? 감성을 집어넣어서 LG폰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프라다 폰이었어요. 자, 이렇게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렇다고 합병한 건 아니죠. 프라다는 프라다대로, LG는 LG대로. 프라다 가고 제네시스 가고 헤르메스 가고 에쿠스 가고 자기의 길을 가는데 서로 협업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제휴라고 하죠.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그 사례는 이제 제가 아마 아시아나 얘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아나가 좋은 게 M&A도 설명이 되고 전략적 제휴도 설명이 돼요. 자,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이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아시아나 항공 탔을 때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을 거야. 우리 아시아나는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으로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스타 얼라이언스. 그럼 스타 얼라이언스가 뭔데요? 얼라이언스는 지금 제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타 얼라이언스는요. 항공사 간의 전략적 제휴를 맺는 걸 바로 그런 그룹이 3개가 있어요. 뭐 스카이팀도 있고 스타 얼라이언스도 있고 뭐 있는데 이 3개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그 대면 수업 시간에 이제 보여드릴 거고, 아무튼 자, 그러면 항공사가 왜 전략적 제휴를 맺는데요? 그리고 또 왜 아시아나는 대한항공과 전략적 제휴를 맺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 얘기예요. 이 왜 그러냐면 항공사는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이 로스, 좌석의 로스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죠. 항공사는 비행기가 뜨면 끝이에요. 뜨면 더 이상 자리를 받을 수가 없어.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400석짜리 이제 비행기 뭐 보잉 뭐 787이 있는데 예약을 딱 400석만 받으면 문제가 생기죠. 꼭. 딱 400명 예약을 딱 받았는데 그 중에 한 10명이 갑자기 캔슬해서 안 오겠대. 그 10명이 그냥 비는 거예요. 그냥 비어서 가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항공사들이 조금씩 예약을 조금 더 받아요.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바로 일명 오버부킹이라고 하죠. 오버부킹. 부킹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예약을 오버해서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더 받았어. 410명이야. 그래도 또 황당한 게 다 왔네. 그날 410명이 다 왔어. 그러면 또 이제 곤란해지죠. 뭐 10명을 뭐 입석할 거야? 보조의자 할 거야?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나오는 얘기가 이거죠. 400명에게 이제 보딩 패스를 주고 10명을 따로 불러요. 살짝 해서 고객님 사실은 지금 약간의 차고는 차고야 다 알고 있는데 차고가 생겨서 고객님에게 지금 이 좌석을 배정을 못 하고 있는데 뭔 마침이야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인천공항에서 간사이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셔서 간사이 가셔서 2시간만 계시면 우리 조인한 애들이 있거든요. 아나라고 아나항공 있잖아요. 걔네가 이제 마침 이제 그 미국 가는 비행기가 그 2시간 뒤에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제공하는 비행기 타시고 간사이 가서 2시간 계시다가 거기서 아나항공 타시면 똑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만 일방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잖아. 내가 한 서너 시간 내가 손해 보는 건데 물론 내가 급한 건 아니지만 자 오케이 그럼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얘기를 해주죠. 첫 번째 좌석을 승급해드리고요. 그래 비즈니스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더 그 뭐 마일리지 조금 올려드리고 이런 거 해서 여러분들 어차피 빈자리 가는 건데 비즈니스 뭐 어떻고 이걸 쓰면 어때? 걔네 입장에서는 뭐 MR이 크겠어요? MC가 크겠어요? 당연히 MR이 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도 윈, 너도 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럼 나중에라도 아나가 우리 아시아한테 똑같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 좀 손님 좀 해줘. 뭐 이렇게 서로 협력을 위해서. 그런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는 절대 안 하죠. 완전히 극과 극의 그 경쟁 관계였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한 지붕 두 가족 그렇게 되는 거죠. 한 지붕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여러분들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이제 인수합병 되면서 들어가게 되면 옷은 대한항공 있겠지만 마음은 아시아나예요. 절대 그거 안 바뀌어요. 막 서로 쳐다보면서 저 아시아나 새끼. 대한항공 회사지만 아시아나 새끼. 저 대한항공 새끼 이렇게 욕을 한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두 개 회사가 경쟁을 심하게 할 때는 전력질 제휴 같은 건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몇 년 전에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아나에서 기내식을 못 줘갖고 사람들이 쫄쫄 굶으면서 미국 갔다는 막 그런 기사가 몇 번 떴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아시아나에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대한항공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줬다고. 대한항공은 야 우리도 우리 거 주기도 힘든데 니네 그 갑자기 달라고 하면 주냐?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 그 운영진 그 오너들의 문제였었죠. 갑질이에요, 갑질. 기존에 있던 그 납품 회사를 갑자기 바꾸면서 되도 않는 사람한테 이제 그 권리를 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런 뭐 비용 이런 거 이제 받으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아무튼 그 당시에서도 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도와줄 수 없었어요. 왜? 자기네 승객도 먹이기 바쁜데 누구 걸 도와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나가 살짝 어떻게 보면 얄밉게 그렇게 떠넘긴 거지. 고객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뭐 2, 300만 원씩 주고 갔는데 가는데 막 과자 쪼가리 주고 막 물도 안 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에 와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도 야, 저 회사가 뭐 저러냐. 근데 결국은 저런 회사가 돼 갖고 현재 이제 M&A를 당하는 그렇죠. 뭐 당했다기보다는 그죠. M&A를 통해서 청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 네. 그 박수경 학우께서 아직 못 들어가고 계신다고. 오케이. 예. 네네. 안 떴어요, 이게. 지금 들어왔어요. 네네네. 그래. 내가 왜냐면 이게 화면이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바로 전략적 제휴라고 해요. 전략적 제휴. 그래서 M&A하고 또 전략적 제휴를 비교를 해요. M&A는 완전하게 법적으로 묶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전략적 제휴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렇죠? 협업,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M&A 쓱 보시면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재밌는 거 보면 옛날 광고 하나 볼게요. 난 LG 카드만 써요. 자부심. 앞서가는 당당함. 자, LG카드 이영애는 굉장히 유명한 광고였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광고 굉장히 유명한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G카드 이영애, BC카드 김정은, 이 김정은 북쪽 김정은 말고 그렇죠? 이 배우 김정은.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라크베르와 상담하세요 김남주, 푸르지오에 살아요 김남주.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각인이 딱 돼 있어 갖고 광고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광고예요. 그런데 LG카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없어요. 왜 없어졌나요? 과거에 LG카드가 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었는데 4천 뭐 300만 400만인데 천만이 쓰는 천만 카드에 가장 빠르게 도달을 했어요. 먼저 도달한 게 아니라 천만에 가장 빠르게 제일 먼저 도달한 회사는 BC카드고 은행 연합해서 만든 거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했는데요? 빠르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평가를
그렇죠. 조금 관과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정말 심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처음에 카드가 이제 막 만들어 씁시다 할 때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 그 과거에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할아버지들 버스에서 담배 피셨죠? 지금 생각으로 그게 말이 돼요? 그때는 했어. 90년대 초반까지 담배 피웠다고 할아버지들이, 아저씨들이. 되게 웃기지.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그때는 됐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카드는 어떻게 발행을 했었는데요. 명동에 가면요. 양복 입은 애들이 2만 원을 들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렇게. 뭘 흔들냐면 카드 사인하시면 카드 발급하다 사인하시면 2만 원 드릴게요. 개수당이 4만 원이었어. 한 장 카드 발행하면 4만 원. 그런데 그중에 내가 2만 원 더 주겠다고. 그냥 현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 가다가 그래? 어차피 또 하는 얘기야. 멘트. 안 쓰실 거면 받고 자르시면 돼요. 끝. 연회비 없고 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연회비도 없어요. 지금 막 경쟁할 때니까 막 LG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막 경쟁할 때니까 삼성카드 막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용이 되는 사람도 해주고 안 되는 사람도 해주고 뭐 조금 과장 붙여서 고등학생한테 니네 언니 거 갖고 와 아저씨가 해줄게 이렇게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만에 가장 빠르게 도달했지만 신용 불량자가 가장 많은 카드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망하는 거지. 이제 망하는데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수합병 하는 거, 인수합병 당하는 거죠. 그때 누구한테 갔냐면 바로 신한한테 갔어요. 신한. 자, 그러니까 이제 신한한테 가는데 딱 신한에서 보니까 이영애라는 카드가 이게 버리면 안 되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서 LG 카드 이 내용을 보시면 색깔이 나오거든요. 색깔. 이런 단어가 있어요. 페트로달러. 페트로달러. 자, 헨리 키신저 장관, 사우디 파이저 국왕, 1974년 2월 13일 미국 사우디 석유 달러 결제 협정. 자, 별표. 74년 2월 13일 바로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신 차리고요. 자, 이제 뭐 옛날 얘기처럼 쭉 하고 쉴게요. 왜냐하면 좀 길어요. 자, 이제 이 수업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안 했는데 한번 다 쭉 얘기할 거야. 어디까지? 바로 85년 플라자 회담까지.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달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달러. 그죠? 달러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집중. 자, 집중. 자, 시작합니다. 자, 1944년 미국이 연합국 주축으로 이제 승리를 가져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모였죠. 어디에 모였냐면 1944년 미국의 그죠?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모여요. 브레튼 우즈라는 그 도시에 모여서 뭘 할 거냐면 이게 스키 이제 어떤 리조트거든요. 모여서 향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전후 이제 회복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국제 금융 시장이라든지 트레이드 무역이라든지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통해서 하려고 모이는데 44개국 나라가 모여요. 한 280여 명 모이죠. 자, 모여서 주로 이제 회담을 하는데 자,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세 개를 제시를 해요. 세 개의 국제기구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부흥을 위한 IBRD, 통화 활성화를 위한 IMF, 그다음에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ITO를 제안을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ITO는 안 됐어요. 그리고 IBRD와 IMF는 성공을 하죠. 그러면서 미국 주도로 전 세계 금융시장 내지는 세계 경제가 흘러가는 이런 어떤 이 프레임이 짜지거든요. 이때 이제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죠. 금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있고 우리가 가장 그죠? 이겼고, 니네 다 알지? 내가 지금 이제 일이라는 거. 자, 지금부터 그렇죠?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대. 뭐를 얘기할 거냐면 금 1온스에 한 28g 되거든요.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시키겠다. 고정시키자. 그리고 그 달러에 대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을 연동을 시키자. 그러면 여기 금 있고 달러 있고 다른 나라 통화들 있으니까 기준이 1온스에 35달러니까 이 달러와 파운드, 달러와 엔, 뭐 달러와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들 가격과 금도 연동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정 환율 제도.
금과 달러를 연동한 도정 환율 제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쭉 오다가 우리가 이제 수업 시에 얘기했듯이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왜? 금의 양 이상으로 미국이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당연히 더 찍어내는 이유는 60년대부터 미국이 참전한 베트남전에서 엄청난 전쟁 비용을 쓰기 때문에, 플러스 미국은 달러를 세계에 공급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점점 달러를 공급을 하려면 무역을 흑자, 적자, 당연히 무역 적자가 많아야 달러가 나갈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축통화국으로서 무역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트리핀 딜레마라고 그래요. 트리핀 딜레마. 딜레마죠. 아, 우리 무역 흑자에서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니네가 미국이야. 그럼 니네가 달러를 다 흡수하게 되면 세계 사람들 달러 어떻게 쓰니? 뭐 중국, 뭐 북한처럼 찍어서 내?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러네. 아니,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적자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가 앞에 전쟁과 같은 이런 국제 분쟁에서 또는 정부가 쓰는 돈, 재정 적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적자. 그래서 재정 적자 플러스 무역 적자, 얘네들을 합쳐서 바로 트윈스,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이런 적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은 초과적인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면서 주변국들의 걱정을 자아내죠. 왜? 나는 지금 너희들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약속한 것보다 내가 금을 덜 받을 수 있겠구나. 달러가 가치가 그만큼 하락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일 바꾸는 것보다는 오늘보다는 어제, 즉 미리미리 빨리 바꾸는 게 낫겠구나. 런하기 시작하죠. 달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달러 갖고 왔으니까 금으로 주세요, 금으로 주세요, 금으로 주세요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위협을 느끼죠. 야, 이러다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바로 1972년 닉슨 대통령의 금 태환 정지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을 하죠. 바로 고정환율 제도에서 변동환율 제도로.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이죠. 바로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에 모여서 과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야, 35달러보다는 좀 높여줘서, 그죠? 38달러 옮기고, 그죠? 이렇게 옮기면서 그 뒤에 자메이카의 키스턴 체제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플라자 회담이라는 게 나와요. 플라자 회담은 뭔데요? 그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80년대까지 이제 들어서면서 어떤 한 나라가 엄청난 무역을 그러니까 무역을 너무 잘한 거죠.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나라가 생겼어요. 아, 도대체 쟤네는 뭘까? 그 나라가 바로 재팬이죠. 재팬. 그죠? 재팬이 돈을 많이 버니까 어마어마하게 버니까 미국 이제 일본 시장에서 이러는 거야. 야, 우리 죽을 것 같아. 왜? 달러가 밀려 들어와서 우리가 바다에 빠질 것 같아. 너무 화나죠. 달러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바다에 빠질 정도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역 수지 흑자가 일어났겠어요. 경상 수지 흑자가.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런 80년대 그 중반 또는 초반, 그렇죠? 뭐 그때 아주 엄청난 돈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뭐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죠. 어디에? 집에 투자하기 시작하죠. 땅에 투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 일본 국토에 부동산 붐이 일어나요. 붐. 투기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는데 뭘 사야 되지? 그럼 가자,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뭘 사는데요? 미국으로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영화사도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소니 픽처스. 맞아요. 그죠? 소니 워너 브라더스. 맞아요. 아,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사면서 영화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 미국에 투자를 하죠. 자, 이런 과정들. 플라자 회담은 그래서 일본의 이 달러라는 환율을 일방적으로 일본의 이 가치를 올려버리는, 그래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줄이는 그런 협상을 바로 플라자 회담이라고 하고요. 왜 플라자 회담이라고 하는데요? 그 플라자 회담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플라자 호텔이에요. 그 호텔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어요. 언제 봤냐면 나홀로 지대에서, 그래서 맥컬리 컬킨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그 영화에 나와요. 거기 그 지배인인가 어떤 사장인 것처럼 해갖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플라자 호텔이, 그죠? 그 당시에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그 회담을 했고, 그 영화에 나왔던 플라자 호텔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이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매각이 됐지만,
그래서 아마 그 영화에 나온 것 같아. 아무튼 자 이런 과정을 통하는데 자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달러를 이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닌 화폐가 돼버린 거야.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얄미운 거야. 이 새끼들, 이씨. 그럼 이제 달러 안 써야지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국무장관이 한 명 있어요. 그죠? 키신저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전 세계 또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의 이 힘이 약화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도 듣지 않고 같이 협업도 안 할 거고 해서 키신저가 노린 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달러를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그 방법이 바로 사우디를 조종을 하는 거였었죠. 그 당시 1970년대 그 사우디는 아마 이 서남아시아의 맹주란 표현을 써요. 가장 센 나라야. 돈도 많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아까 했던 그 파이잘 국왕 그죠? 하고 이제 일명 쇼부를 치죠. 니네 맨날 싸우지 정적들한테 막 당하지 막 하면서 우리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너희 왕족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래? 그거 괜찮은 얘기인데 대신 니네는 선언을 하나 해. 뭔데? 너희들이 판매하는 석유,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를 한다. 뭐 달러로 받거나 뭐 딴 거 상관없지 뭐 달러 지금까지 받아왔으니까 받으면 되지. 지금까지 받아왔으니까 받으면 되지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바뀌었잖아요, 시장 상황이. 그런데 사우디 왕가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대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이 통치를 우리를 보장해 달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 왕과 히저 이 국무장관 사이에 이 협약을 하죠. 하면서 지금부터 모든 이 석유 결제는 달러로만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계속 쓸 수밖에 없고 달러의 권위, 기축통화세의 그 지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페트로 달러라고 하죠. 페트로 달러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기는 관계로 10분만 쉬고 40분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강의 교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거 말고 해외 시장 조사라는 파트가 있어요. 해외 시장 조사 파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대면 수업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 오셔야 되고 그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MRG라든지 그리고 PF에 대해서 또 공부할 거니까 그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 강의안 그것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해외 시장 조사 파트에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조사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 목표가 이제 시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과연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건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네, 아마 사례로 이제 처음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장을 우리가 조사 분석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과연 그 시장이 성장 가능한 것인지 그 현재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다양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약간 아직까지 그 중요하지 뭐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중국 시장이 가장 뭐 크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도 시장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고 커요. 인도 시장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도 사람들이 얼마인지 잘 모르거든요. 거의 중국만 해요. 거의 중국만 하고 그리고 인도라는 그 나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편협한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이 시장 분석 방법 내용에는 성장성, 규모, 그리고 이제 현재 들어와 있는 다른 국가 기업들의 경쟁 수준, 법적 정치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등등을 바로 고려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도 시장 보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인구가 한 14억 명, 15, 그 정도 된대요. 13억 6천.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한 14억 명 정도 됐을 텐데 그만큼 자, 1등은 중국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이 인도인데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3등이 미국과 한 10억 명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다. 근데 여러분들 사회 문화적 환경도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있죠. 인도에는 바로 카스트 제도 아직도 존재한대요. 그래서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뭐 불가, 조천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가장 대표적인 이런 인도에서도 신분제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처음에 그렇죠? 들어왔으니까 도입기다.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쇠퇴한다. 그것과 똑같네요. 뭐와? 제품 수주기, 데벨롭먼트 도입, 그로스 성장, 매추러티 성숙, 디클라인 쇠퇴 했듯이 어떤 산업에 시장에 들어오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는 이런 단계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제품 수명 주기라고 했어요. 제품 수명 주기. 바로 PLC, Product Life Cycle Theory.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다면 산업 내 경쟁, 기존 경쟁자들, 그리고 잠재적 지집에 대한 위협, 그리고 대체제의 위협, 공급업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이 독점 시장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강의 안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이클 폴터의 세 가지 이론을 다 공부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밸류 체인, 그다음에 파이브 폴스, 그리고 본원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월요일 날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PF예요. PF. PF가 뭔데요? 일명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것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명 SOC. 여러분 SOC 들어봤나요? 맞아, 들어봤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고 그 영어는 S는 소셜, O는 오버헤드, C는 캐피탈이야.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그러니까 사회 이 간접 자본이라는 표현이 쓰죠.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표현이 맞고 그런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을 주로 누가 하는데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해야 되냐면 국가가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배제성 경합성 기억나시나요? 배제성 경합성 기억나실 거예요. 했을 때 배제성 경합성 가지고 네 칸의 재화를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맨 왼쪽에 사적 재화, 뭐 클럽 재화, 공유 자원, 그리고 맨 오른쪽에 뭐가 있으냐면 공공재가 있어요. 공공재. 그런데 공공재는 정말 필요한데 아무도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공원이 필요한데 공원을 내가 만들겠어요? 내가 도로가 필요한데 도로를 그건 아니라고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도로가 필요하지만 국민들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만들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적어도 국민들의 생활과 안녕과 안정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재화들 무엇이 있나요? 하게 되면 도로, 전기, 수도, 항만, 공항, 철도, 터널, 다리, 대교 이런 게 다 사회 간접 자본이죠. 그러면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국가가 열심히 막 설치를 해요. 여기는 다리도 뚫고 여기 경부 고속도로도 놓고 서해안 무슨 도로 뭐 터널도 뚫고 다 뚫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오케이, 다 이루어졌도다. 그 얘기는 정부가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얘기야. 나 이제 다 됐어. 지하철도 지금 8호선까지 났잖아. 1, 2, 3, 4, 코레일, 4, 5, 6, 7, 8, 도시철도 다 났잖아, 이제. 서울 웬만하면 다 뚫렸지? 오케이, 난 이제 그만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안 되죠. 8호선까지 뚫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뭔데요? 염창부터 이쪽 아래쪽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이 아래쪽은 강서죠. 이쪽은 조금
너무 힘들잖아요. 좀 뚫어줘요. 아니, 이제 아니야. 이제 안 할 거야. 에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뚫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쪽 김포공항 저 위쪽부터 고속터미널까지 우리가 지하철 하나 놓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사람,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모이세요.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우리 여기 땅 사갖고 한번 지하철 한번 놔볼까? 터널 뚫어볼까? 해서 모여요. 일명 예, 사모죠, 사모. 그런 의미의 사모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만의 돈을 모아서 뭔가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요. 왜? 회사가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 자체가 사람은 없고 돈만 있는 자체야. 일명 그 특수 목적 SPC라는 그러니까 특수 목적법이라는 편 쓰거든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 그래갖고 SPC가 거기도 되는구나. 그 빵가게 말고도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별 목적 컴퍼니 그렇죠? 하면 이제 특별 지주회사 뭐 특별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메트로 9이라는 회사가 나오는 거죠. 메트로 9. 메트로 9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9호선이에요. 9호선. 9호선을 운영하는 사업 주체 메트로 9. 거기에 투자한 외국계 펀드 맥쿼리. 맥쿼리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말에 맥쿼리 한번 찾아보세요. 맥쿼리. 맥콜 아니야. 맥쿼리 하게 되면 이상하게 예전 대통령 얼굴도 많이 나와요. 그 이제 맥쿼리 치게 되면. 그 맥쿼리라는 회사가 우리가 여러분들 KB 외환은행 관련돼서는 론스타를 배웠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그런데 이 맥쿼리는 호주계 사모펀드예요. 호주 쪽 돈이야. 호주계 사모펀드 맥쿼리가 우리나라 사회 간접자본, 즉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터널을 뚫고 다리를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는데 투자를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 돈을 다 냈다는 게 아니라 얘 할 때 여기도 내고 얘 할 때 여기도 내고 한마디로 돈 되는 데는 다 집어넣은 거야. 그걸 바로 맥쿼리라고 해요. 호주계 사모펀드. 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회수해가는 어떤 사업성에 투자해서 돈을 회수해가는 이런 사업 방식을 바로 PF라고 합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PF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맥쿼리 얘기하면서 MRG, 미니멈 리베뉴 개런티까지 설명을 하면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거 비대면 수업 정말 힘드네요. 이것도 힘드네. 자, 우리 얼굴 한 번씩 보고 마무리 합시다. 자, 얼굴 한 번씩 보고 마무리 할게요.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수업 들을만 해요? 힘들지? 나는 100배 힘들어. 그렇죠? 난 100배 힘들어. 여러분들 까만 해만 보면서 떠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치? 강의실에서는 막 갈구기도 하고 막 그렇죠? 막 이것도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더 훨씬 힘든데 아무튼 이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면 수업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면 수업을 하고 제가 좀 일정을 조금 살짝 흘리면 다음 주 월요일 대면 수업 화요일 날은 시험 정리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그리고 수요일 날은 시험 학교 그렇죠? 목요일 날 학교 그리고 금요일 날 비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넘어가겠죠? 그 다음 주에 넘어가서 월요일 날 대면 화요일 날 비대면 수요일 날 대면 목요일 날 비대면 금요일 날 대면 그럼 이제 대충 나오죠. 왜냐면 다다음 주 금요일 날이 기말 시험이죠. 그죠? 금요일 시험 전날은 한 번은 이거 집에서 이제 정리하는 거 할 거고 그 주에 화요일 날 비대면. 그래서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비대면, 금요일 날 비대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비대면. 됐어요? 그러면 아마 5번 정도 비대면, 오늘 포함해서 5번 정도 비대면 수업을 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10번은 대면 수업하고. 됐나요? 자, 오케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하늘 보니까 맑아지고 있어. 그렇죠? 맑아지고 있고
기분 좋게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공부할 게 좀 되죠? 이번 주에 해야 된다. 수요일 날 시험이다. 그때 막 울고불고 막 그림 그리고 교수님 너무해 이딴 거 없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면 한 달 공부한 거죠? 4주 한 거니까. 아니네, 5주 했네. 5주 한 거니까 여러분들 빡세게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제 수업할 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 느껴져요? 느껴지지? 그런데 반복하는 게 속도가 빨라지죠? 왜 그러냐면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세 번 하면 이제 얘기만 해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비대면 이 시험 정리하면서 정리해 드리겠지만 시험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스타일 보시면 네, 제가 화요일 날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채점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시험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나는 이 시험지를 보게 되면 시험 푸는 기계가 돼야 되겠구나, 시험지 푸는 기계가 돼야 되겠구나,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항상 제가 말한 얘기는 다 나오는 거야. 그죠? 얘기한 건 다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 갖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